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최현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함께 과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아의 공학적 이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보면 약간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뭐 철학적 이해 또는 자아의 철학적 이해 또는 자아의 심리학적 이해 이런 것은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자아의 공학적 이해에 대해서는 다소 좀 생소한 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좀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동기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과대학을 사실은 진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 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으면 뭐 인문학과 예를 들면 뭐 철학과라든가 뭐 심리학과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저도 지금 만약에 진로를 선택한다면 이제 공학기술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주 이 강원도의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대학을 갈 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대를 가서 교사가 되던가 아니면 공대를 가서 엔지니어가 되던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나 또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공부를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재료공학도 있고 또 뭐 나노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자아, 우리가 소위 이제 자아라고 부르는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키디피아에서 따온 내용인데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경험을 통일하여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을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공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애매한 정의는 사실은 연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좁게 한번 좀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경험을 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정신과 그리고 우리 육체,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계,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아까 그 자아를 정의하는 일상의 모든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몸 또는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자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아주 오래전 우리가 소위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든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봐도 나무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어떤 물질 그리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사자의 머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상, 정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와 정신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철학에서 그 심신 문제라 그래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여태까지 계속 이제까지 계속 마음과 그리고 바디, 마인드와 바디 그리고 마음과 몸은 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버클리의 썰이라는 교수님이 그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래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이제 어떻게 논의되었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독립적이다라는 이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론 중에 관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나 자연의 세계 그런 것은 없다. 오직 정신과 관념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모든 정신의 활동들은 다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플라톤 이래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신하고 육체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를 들어 개가 있으면 이 개의 원형,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이데아로서의 개가 있고 이것을 모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안에 그 정신, 이데아가 같이 함께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 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이제 데카르트도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그 정신은, 그 마음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독립적인 정신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출발하면서 보니까 몸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도 근대에 들어와서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데카르트한테 이렇게 물어봤겠죠. 야, 몸과 마음이 서로 독립적으로 있으면 그러면 왜 그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 두 개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가 생각해낸 것이 우리의 뇌의 맨 안쪽에 보면 송과선이라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이제 관념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버클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에는 존재한다라는 거고 페르시피는 퍼셉션, 그러니까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곧 감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클리가 주장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면 우리가 감각을 하기 때문에 감지를 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가 방에 앉아가지고 태양을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그 태양은 버클리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날 가서 태양을 보면은 그건 존재하지만 그 밤에 자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정신과 감지되는 관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경험론인 존 로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 빈 칠판이다. 빈 서판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블라 라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빈 칠판으로 태어나고 여기에 경험에 의해서 무엇이 쓰여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과학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심신 문제,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이제 뭐 예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은 다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의식의 문제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에 좀 더 분명한 범위를 정한다면 이제 의식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식이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현대 심리철학과 음악 분석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썰이라든가 찰머스라든가 또는 김재권 교수님이라든가 데이비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뇌에서 우리의 의식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가를 논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데넷이나 또는 이제 처칠랜드 같은 철학자들은 아예 의식 자체가 하나의 신기루다. 그거는 환상일 뿐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시뮬레이션 뿐이다라고 좀 아주 강한 물리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과 몸이 있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클리나 라이프니츠는 관념론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데넷이나 해커처럼 완전히 유물론적 입장에서 정신이나 의식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런 거는 다 신기루일 뿐이다. 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과학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소 좀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뇌로부터 정신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제 물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리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와 이 의식 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자연의 세계에서 도대체 어디에 이게 위치해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consciousness and its place in nature, 그러니까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건 도대체 자연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메리의 방이라는 그 사고 실험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메리라는 아이가, 이제 상상이죠. 상상 실험인데 메리라는 아이가 흑백으로만 구성된 방에서 태어날 때부터 클 때까지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물리학자라서 빨간색이라는 것이
파장이 얼마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너의 망막을 지나서 뇌의 어디를 자극하면 네가 빨간색을 느끼는 거야 라는 물리적인 지식을 완전히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는 빨간색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이 열리면서 어떤 젊은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빨간 장미를 보여주면서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메리가 그 빨간 장미를 본 그 빨간색을 그걸 처음 보는 거냐? 아니면 이미 메리는 빨간색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본 거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 메리의 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색을 처음 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의식, 우리의 정신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메리는 알고 있는 빨간색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은 물리적인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이 몸을 구성하는 정신의 가장 중요한 뇌와 그리고 우리 정신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떤 갭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그 explanatory gap이라고 그래서 설명적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해서 아까 메리의 그 사고 실험처럼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붉은색을 느끼는 그 감각, 그 느낌, 그 정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큰 갭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explanatory gap을, 이 설명적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공학적인 연구를 하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뇌는 이제 우리가 뇌는 무게가 대략 한 1.5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 이제 뉴런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그런 이제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동하는 방식은 화학적인 방식도 있고 정기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식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엔돌핀이 분비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뭐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 뭐 우울하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뇌는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정기적인 신호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활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를 쓰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화학적 방식과 정기적 작용 방식에 의해서 마인드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그런 뇌가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뇌를 통해서 어떤 의식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면, 형성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바깥쪽에 그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이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에 대한 시각 정보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 개라는 어떤 의식적인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세계와 그리고 내가 작용하는 방식인데, 이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보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이. 다시 말하면 바깥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서 뇌를 자극하고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의식적인 상태나 경험이나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의 양쪽 세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정보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semantic knowledge라고, semantic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보가 되고 그런 정보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고 제가 했던 그 다음에 했던 일은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실제로 뭐 뇌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가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현재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건 뭐냐면 이제 공학으로 돌아와서 그 어떤 전자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전자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앞부분은 뇌 안에 들어가서 뇌의 그 뉴런, 그 신경세포의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1mm by 1mm 크기의 100 by 100, 그러니까 10,000개가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이 10마이크로라는 단위인데 왜 10마이크로냐면 10마이크로면은 뇌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밀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극을 만들고 여기서 신호를 측정하고 요 밑에 칩이 있는데 이 칩은 뭐라냐면 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0, 1, 0, 1로.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선을 가지고 들어갈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무선으로 그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에 크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신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쥐죠. 마우스의 그 신경 줄기에 이제 올려놓은 그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한 1mm에서 2mm 정도 크기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자는 그 신호를 측정하는 전극과 그 다음에 IC 칩, 신호를 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IC 칩,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워를 유지해주는, 공급해주는 부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주고 있고 이 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뉴런들,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바깥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딥러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적 테크닉을 써서 그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슬라이드들은 굉장히 약간 좀 공학적인 거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을 만들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그 칩 위에 이제 신호를 받는 요 전극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크기가 머리카락의 대략 한 5,000분의 1에서 한 1만 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에 그 영향을 주지 않고 다시 말하면 어떤 뭐 손상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버전의 칩인데 대략 한 256 어레이, 그러니까
그 전극이 올라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16 곱하기 16의 256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부분은 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 부분은 신호가 안 들어온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이 노란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 신경 세포가 있다면 그 신호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저희가 256 채널로 만들고 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채널 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이시는 그 약간 좀 이물질 같은 요게 그 신경 세포입니다. 이제 저희가 뇌에서 측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신경 세포를 바깥에서 배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신경 세포고, 요것은 그 세포가 활동을 할 때에 받는 신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의 패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 뭐 딥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그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마을 버스를 탈 때 그 신용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딱 대면 띡 하고 거기서 이제 읽는 그런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RF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근데 몸 안에 들어가기가 좀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바디 채널이라 그래서 몸 자체를 하나의 그 전선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큰 문제 없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바디 채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이제 그 칩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니까 이제 무선 충전 및 이제 그 무선 전원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뿐만도 아니고 뭐 버클리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소자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소자가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소자가 하는 그런 가장 그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그거는 그냥 0101 신호인데 그게 어떻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 또는 의미와 관계된 그런 정보를 다룰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호를 받는 연구를 하면서 그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의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플랜을 만든 것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정보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의 흐름은 지금 전자공학에서 충분히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그 발신지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그 시그널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수학적인 원리들이 다 그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만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보가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친구랑 밤새 통화를 했을 때
통신사에서 당신은 오늘 50메가바이트의 정보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그 정보의 흐름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 전자공학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밖에서부터 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가 정보화 됩니다. 근데 이 정보화 될 때 이것이 아마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구문론적 정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구문론적 정보량을 제가 그 개발하고 있는 소자를 가지고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뇌의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로부터 어디까지 정보가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는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문론적 정보는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 구문론적 정보의 양은 뭐 이런 약간 좀 뭐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수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공학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량을 측정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 정보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그게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아니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약간의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이제 드레츠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정보원,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정보량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양의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얼마만한 양이 흘러가는가의 그 확률을 봤을 때 그 확률이 1이면 그러면 그게 의미론적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전달을 한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그 크게 떠들어요. 물론 이제 귀에다 대고.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일단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짜증이 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정보는 그 통신의 반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말하는 건 못 듣고 이쪽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으니까 정보량의 반만 듣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추측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기는 싫지만. 예.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스피커폰으로 떠들면 그냥 시끄럽군. 그럼 뭘 그런 얘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보량이 반만 들으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츠키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정보 조건부 확률이 1, 다시 말하면 정보량이 전체가 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의미론적 정보가 될 거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emantic information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현재 실험했던 것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N1과 N2는 뉴런 1과 뉴런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 1과 신경세포 2고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경줄기로 연결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덴드라이트나 뭐 이런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N1,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를테면 정보의 출발점이죠. 이 N1이 요 시간 동안 11번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기 신호를. 그러면은 이거를 그 정보통신 이론에 의한 수학적 이론으로 계산하면 11비트의 정보를 주어진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N2는 그 두 번만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비트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 11비트의 정보량이 발생해서 이제 다른 데는 연결된 데가 없으니까
2비트의 정보량만 도달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2비트의 양만 전달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 우리는 뉴런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정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11비트, 2비트. 둘째, 그 흘러간 정보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구문론적 정보로는 11비트와 2비트지만 의미론적 정보로는 구성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11비트가 띄고 여기서 11비트가 나오면 그거는 의미론적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11비트 띄고 2비트가 띄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론적 정보의 전달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두 뉴런 세포, 이 신경세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건 뭐 좀 이 신경세포 자체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소자를 가지고 그 의미론적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의미론적 정보가 발생되고 전달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측정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측정이 됨에 따라서 계속 레이어를 구성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그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현대 철학에서 논의하는 그런 물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의식이 뇌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으로는 그러한 어떤 의식적 또는 인지적 알고리즘은 다 뉴런의 어떤 상태와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뉴런의 상태를 그 소자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러닝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이 과연 인지적 알고리즘과 같으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신 문제에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의 문제에서 어떤 간극이 있다. 현재 그 설명적 간극이 있다.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다룰 수 있는 소자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논의의 그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은 뭐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제 뭐 철학적인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관점도 있겠지만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이해할 때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한 부분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강연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중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뇌의 정보를 저장한 후 저장한 그 정보를 재생산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읽는다는 의미는 그것을 저장하거나 또는 어떤 프로세싱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읽은 정보가 뇌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면은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그 작업을 진행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같은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도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의 개인차가 심하진 않은가요? 개인차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것을 봐도 다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차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심리 철학에서는 이거를 다른 마음, 그러니까 other mind, 다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뇌에 연결하는 기술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영상에서 앨런 머스크를 찾아보면 이 앨런 머스크도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과연 그 일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연구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 어떤 사람은 뇌를 코딩화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정신과 관련된 그리고 뇌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실제 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현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